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뉴스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제 오른쪽으로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김원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 월간 뉴스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2016년 청주 스포츠 컴플렉스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주중동 일대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공군 훈련이 이뤄지면서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유, 엄청나게 커요. 소음이 막 귀가 그냥 멍멍할 때까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소음이. 소음으로 국내외 대규모 체육 행사 유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선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후보지로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체육시설 유치에 관심 많은 내수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고려하라고 주문했고, 행정실무협의와 중간보고회에서는 분산 배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청주시가 이 용역을 위해 투입한 예산만 1억 원. 그런데도 청주시는 5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역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스쿨 조성 기본계획 타당성 연구 보고서입니다.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자연과학교육원이 지난해 5,400여만 원을 들여 외부 기관에 맡겨 만들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청주 3.1공원 일원에 생태학습 체험시설을 만들어 아웃도어 스쿨을 운영하자는 것. 설문조사에서 94.6%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는 게 주된 근거였습니다. 사흘 뒤 도교육청도 비슷한 이름의 연구 용역을 2천만 원을 들여 발주했습니다. 제목은 아웃도어 교육 기본계획 타당성 연구. 이번엔 설문조사에다 전문가 면담 결과를 추가해 아웃도어 스쿨 프로그램을 왜 신설해야 하는지 근거로 삼았습니다. 연구 목적과 연구 방식이 겹치는 연구가 사실상 비슷한 시기에 중복 발주된 셈입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6년 동안 81건의 연구 용역에 24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 70% 가까운 56건은 경쟁자 없는 수의계약 방식이었습니다. 연구 용역을 해놓고 어떻게 정책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평가와 활용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네, 영상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세 분 일단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교수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예. 참 착잡하죠. 그 짬짬이, 네네. 그들만의 리그, 또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공정과 불공정, 그 한복판에 이런 많이 배운 식자층들의 연구 부정이 있다는 게 너무나 좀 씁쓸합니다. 네, 김 교수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해당 그 보도의 취재 과정에서 다양한 그 연구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착잡하고 속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교수의 신분으로서 책임도 느끼게 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해마다 국가 경쟁력을 발표하는 IMD나 WF 국가 경쟁력 순위라는 게 있는데 그 순위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투명성, 공정성, 정책 지속성, 정책 불안정성, 그다음에 관료적 사회 문화, 네. 시장 비효율성 등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꾸준히 취약한 부분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적받고 있는데 이번 사례가 그러한 부분들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단편적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구 용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 그 분야의 전문가가 공정성을 가지고 행정에 도움을 준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 주민들, 시민들이 낸 세금을 혈세라고 표현하는데 혈세를 판돈으로 서로 고스톱을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착잡한, 저 역시 좀 착잡한 심정이 듭니다. 네, 자 일단 연구 용역이란 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연구 용역 우리가 듣긴 참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왜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지자체가 시행하는 용역 중에는 기술 용역, 일반 용역, 연구 용역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구 용역은 우선 이제 과제를 선정하고 업체들에게 이제 공고를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이제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또 그게 이제 활용 평가 이런 결과를 또 보고하고 이런 절차가 이제 일반적인데요. 네. 결국 그 목적으로 하는 그 연구 과제에서 목적으로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소유 예산이라든지 어떤 세부 내역 이런 것들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데 어느덧 좀 전에 이제 그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악용되면서 네. 예를 들어서 좋은 쪽도 있습니다. 갈등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용되지만 특정 목적에 부합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 연구 용역이 년간 보면 약 4만 7천 건에 5조 정도 이것도 다 밝혀진 게 아니라고 하는데 약 5조 정도니까 충북 1년 본 예산이 약 7조 시대 정도 되니까 네. 굉장히 큰 거죠 전국적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더 매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5조 이상의 시장이기 네. 때문에 더더욱 잘 돌아가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김 교수님, 예. 연구 용역이라는 게 주로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방금 우리 신용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전문기관이 특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에 외부에 이제 그 전문적인 의견이라든지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씁니다. 즉 거대한 자금이 필요한 대형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워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혁신적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성향에 있을 경우에 그 연구 사업을 하게 되고 특히 네. 적합한 전문가 선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과학적 검증 등이 필요한 뭐 이런 구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만약 연구 용역을 주문하고 그것을 발주할 때에는 적합한 전문가 집단이 극소수인 경우도 있고요. 예. 정말 독보적이고 특별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의 계약을 하는 네네. 예, 그런 구조가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으로 대개의 경우에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예.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고 체결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주처와 수행자 측이 연구 처음 계약에서부터 내용, 시기, 방법, 또 예산과 집행, 보안, 사후 활용 평가까지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나온 최종 결과를 결과 보고하게 되고 발주 측에 그 발주 측은 그걸 가지고 우리 사업을 과연 계속 진행할지 안 할지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든 공익을 위해서 비밀을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네네.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저희가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뭐 중복 발주 같은 문제라든지 앞서서 뭐 짬짬이 불공정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김 교수님 실질적으로 어떤 부정한 사례들이 좀 일어나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특정 부지 선정을 요청했던 어떤 사업을 계기로 2015년 이후에는 전혀 이제 연구 용역을 하지 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는 공개 입찰 방지기에서 순위를 조작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다음에 공개 입찰 방지기에서 블라인드 테스트, 블라인드 선정이 우선인데 블라인드 원칙을 어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특정 연구 결과를 아예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규모 부지 선정에 있어서 특정 부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옆에서 봤을 때 이건 연구 용역의 대상이 아닌데 민선지자체 단체장 선거에 그 동원됐던 선거 조직들에게 퍼주기식, 네. 나눠주기식으로 연구 용역이 발주되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크게 보니까 일단 그 입찰 자체에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것. 그리고 아까 표현하셨듯이 뭐 짬짬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이미 거의 답정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이건 신 교수님 먼저 듣고. 네네, 대표적으로 처음에 이제 과제 선정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청이든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정부터 공고를 내고 업체들을 할 때 보통은 RFP라고 그러죠. 요구 사항들에 있어서 이미 그 단계부터 특정 어느 업체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내는 경우가 사전에 굉장히 많죠. 네. 예를 들어서 특정 면허가 있다든지 자본금 얼마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제한을 둬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충북도 다 용역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부터 사후 결과까지를 풀로 전체 단계를 다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유명무실하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과제를 선정하고 참여한 팀 그분들만 알고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프리즘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것도 올리고 비공개 처리를 해 있죠.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했고 그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연구는 연구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발생 원인은 뭐 첫 번째로 보면 제가 보기에 주관적 입장에서 일단 민선 그 지자체 시대 들어서 지자체 단체장의 그 치적 쌓기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예. 그 무리한 공약 이행을 위해서 그 명분을 쌓아야 되니까 그 명분 쌓기 위해서 요식적인 연구 영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단순히 담당 공무원들이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논란이 많았었죠. LH 사태요. LH 사태처럼 아예 불법적 의도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가장 어이없는 거는 관련자들이 무지나 무능해서 무책임함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이번과 같이 공공 분야에서 발생한 경우는 사실 공공사업의 수혜자는 국민, 시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 이렇게 살펴보면 국가나 공공의 자산이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사유화하려는 의도들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공재산을 사유하려는 그 부도덕함이라든지 그들이 이거 내 재산 아니니까 내 재산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아껴 쓰는 게 이제 우리들의 보통적인 심리인데 내 재산 아니니까 대충 써버리는 이런 무능함, 무지함, 부도덕함 이런 게 원인일 수 있고요. 그 무엇보다 그 내면에는 관료나 지식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우월한 위치나 월등한 지식 체계에서 그런 능력에서 국민들을 까니 보는 그 오만함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속일 수 있다. 이거 충분히 우리가 해먹을 수 있다. 이런 부도덕한 오만함에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전에 김 교수님께서 이제 LH 건을 말씀 주셨으니까 첨언을 드리면 네. 이제 연구 용역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도나 시에서 발주하고 대학이라든지 뭐 교수님들 이렇게 또는 전문가 그룹이 하는 것들 많이 주로 생각하는데 정부 기관 평가 또는 이제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예. 주로 기획재정부가 이제 주관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뭘로 직결되냐면 LH 건에서 극명하게 보셨지만 상여금하고 직결이 돼요. 1등급을 받으면 250%의 상여금이 주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또는 기관장이나 위에 어떤 상부에 계신 분들이 볼 때는 그걸 잘못 받았을 때는 여러 조직 내 반발까지 다 고려해서 그렇겠네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원하는 아까 답정너 얘기했듯이 원하는 것들을 미리 제시를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맞춤형 주문형 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 LH 같은 경우에 적자가 그렇게 계속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등급을 받아서 상여금을 많이 받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네,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좀 자리하고 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잠깐 이 결과 공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만 실제로도 공공기관 대부분이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도 결과물 80% 이상을 목록조차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필요성도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인정은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예, 이 변호사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용역이 끝난 이후에는 공개하도록 규정을 두고 그런 있습니다. 규정이 있군요. 예, 예, 그리고 이것이 뭐 하루 이틀 뭐 알고 있는 문제도 아니어서 2018년 경에도 대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권고하고 각 지자체가 이 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라라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은 거고 이런 규정이나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정책 연구 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정책 실명
실명제, 연구 용역에 관한 정책 실명제를 천명한다거나 이 정책 실명제를 통해서 연구 용역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례가 유명무실을 한 것이고 또 아까 비공개할 필요의 경우에도 뭐 행정심판이라든지 판례 취지를 보면 연구 용역이 끝났거나 이에 따라서 집행이 된 이후에는 네. 비공개 사유가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은 있지만 의무 규정은 아닌가? 예, 권고요. 그죠? 아니요. 그 규정에는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고 예. 국민권익위는 이렇게 규정도 돼 있으니 이것을 잘 지키고 가이드라인도 많이 하고 활용해라라고 권고했는데 이 권고에 따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었는데 유명무실하게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비공개 사유가 있다 여전히 이런 사유로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의무 예. 규정이지만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한 심각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신 교수님 먼저 좀 듣죠. 예.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했고 그에 따른 결과, 평가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게 더 중요한데 거기까지는 아예 나가지를 못했고요. 조례로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도 전 과정을 관리 감독 감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 조례가 되어 있지 않죠. 전주라든지 광주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등등을 통해서 예. 현실적으로 이런 왜 공개를 안 했느냐 또는 왜 활용 평가 보고서 같은 거를 공개를 안 하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인 공적인 자금이 들어간 거기 예. 때문에 다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적으로 좀 해야 되고 용역심의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는데 유명무실했는데 이제 심사라든지 전체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깊게 또 도민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오픈할 때가 됐습니다. 그럼 모든 그 연구 결과물들이 좀 공개되고 평가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생각하세요? 그 틈새를 두 분 말씀하신 거 저랑 말씀하신 거 틈새를 잘 교묘하게 들어갔던 게 LH 사태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기밀상의 공익을 위해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 원칙을 자기들만이 소유했고 네네. 그거를 이제 사유화했던 그런 사태인데 어쨌든 비공개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공개가 원칙인 게 정확해요. 예. 다만 공개 원칙과 비공개 원칙에 대한 그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과 신용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칙이 정확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조례 개정을 하고 명확하게 그 조례 개정이 실효성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충북이나 청주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드물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연구 용역을 할 목적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목적을 그냥 자신의 그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발주해서 예. 오는 경우들은 이건 공개할 내용이 없어요. 애초에 공개할 네네. 사업의 목적 자체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경우들이 대부분 기밀이라는 이유로, 허울을 쓰고 비공개를 하는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의 평가 활용 등에 관해서 명확하게 원칙을 세우고 그 책임에 대해서 어미 무는 규정을 만들어야 돼서 제시해야 된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첨언드리면 이제 그 비공개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하는 네.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인 사건 중에서 가습기 살균 사망 사고 기억나시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들 유리한 쪽만 발췌해서 쓰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발표를 해도 일반인에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악용해서 일부분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그게 국민 건강에 아주 치명적으로 왔죠. 그럼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라든지 제약 관련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용역 이런 부분에서 비공개한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쪽만 하는 것이 어떤 국가라든지 지자체 정책으로 반영된다고 했을 때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가습기 같은 경우도 나중에 굉장히 큰 예. 사건이지만 정말 이 손해배상의 주체나 이런 문제 굉장히 힘들잖아요. 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기 전에 굉장히 엄격한 연구 수행 계획서와 절차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허가 절차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나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1970년대 예.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거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정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예,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또 연구 용역 실태를 보니까요. 충청북도 연구기관의 수의계약 비율이 또 한 65%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이제 나머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 입찰에 있어서도 순위 조작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사실 뭐 무용지물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이 좀 퍼센티지가 좀 높지 않나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의계약이라는 건 사실 그 사안의 신속성이라든지 전문가의 그 최적화한 전문가 입찰을 할 경우에 엉뚱한 경우가 발생할 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죠. 수의 예. 발주 수행하는 쪽이. 그래서 최적의 전문가를 선정한다든지 신속한 정책 집행을 한다든지 또 그 과정에서 비용 절감, 발주하는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네.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의계약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최소한으로 하되 그 논의에 앞서서 수의계약이 적합한지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부터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코로나처럼 이번 코로나 상황처럼 위기 상황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외에는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지방계약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입찰 경쟁이 원칙이라는 걸 원칙이다. 천명하고 예, 예.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적,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학술 용역의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도 아니고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공개 입찰, 공정 경쟁이 원칙인데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오히려 이런 학술 연구의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공무원들이 이것을 좀 남발하고 있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 많지 않은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보다 누가 더 적합한지 공정한 그런 심사도 어렵고 또 그 입찰 계약의 금액에 있어서도 똑같은 비슷한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도 좀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수의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이제 서로의 니즈만 맞으면 그게 적정한 금액인지도 네. 전혀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춰보면 결국 65%는 좀 확실히 좀 높다. 높다. 상당히 매우 높다. 네, 충북도가 이제 네. 1년 동안 한 게 65%고 지난 6년 동안 충북교육청 거를 분석해 보니까 약 70%가 수의계약인데요. 교육청은요. 예. 수의계약이 이제 2,200만 원까지가 이제 사실상 수의계약 수의계약. 범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마치 무슨 주택 지분 쪼개기 하듯이 네. 비슷한 걸 놓고 A사와 B사로 쪼개서 준다든지 수의계약 범위에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작게 예, 해서 이런 이제 부작용도 그 수의계약 내에 내포돼 있습니다. 회계처럼. 예. 예. 자, 이런 문제점들을 좀 제가 두루두루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살펴봐야 될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나왔던 얘기처럼 그런 정보 공개를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 쪽에서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좀 나아지겠습니까? 실효성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들이 해결책이 좀 될까요? 예. 근데 실제 다른 시도 지자체들을 보면 조례로 제정해서 행정사무감사 등등의 체계적인 것들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했을 경우에 좀 더 연구 부정이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지난 1년 동안 무려 391건의 연구 부정이 발견될 정도, 발각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 빨리, 청주도 네. 빨리 모든 연구 용역에 대해서 감독을 하겠다. 해서 조례로 완벽히 못을 박아놓고 아예 사전 단계, 과제 선정 단계부터 도의회 시의회에 보고하면서 끝까지 사후관리, 평가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일단은 네. 해야 된다라는. 저도 뭐 같은- 비슷한 예. 의견인데요. 100%까지는 아닌데도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진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담을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변호사님 계시지만 관련 상위법들하고 충돌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 그래서 실효를 거두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도움은 될 거다. 다음, 이 관련된 비슷한 법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연구개발 혁신 성과관리와 성과관리 활용에 대한 뭐 그런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내용들 그 소위 이제 일종의 국가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맞게 약간씩이라도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주면 뭐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도 아까 그 의무 규정도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들 조례가 더 생긴다면 좀 나아질 거라고 이 보시는지요? 조례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면 확실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타 시도의 경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사후에 평가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중간 정책 연구 용역이 이루어질 경우에 사전, 중간, 사후에 어떤 시민들을 상대로 또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책 그 보고회, 발표회 같은 것을 이렇게 중간중간 점검의 시기들을 넣기도 하고 그런 것은 결국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겠다는 의지하에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네.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의회도 단순히 조례 재개정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사무 감사권을 발동해서 적극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부작용이 나왔을 때 뒤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례 제정이 더 중요해진 거고 네. 조례에 예를 들어서 사전 단계부터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더 집어넣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전 과정에 걸쳐서 시민단체들도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가 한다는 게 이미 벌어진 다음에 네. 뉴스에 나오고 문제가 된 다음에 하고 또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보면 예. 어려운 분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 더 중요해졌죠. 근데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이제 우리 지역의 현실이 보면 시민단체가 특정 정치 세력하고 연결된 경우들이 많아요. 예.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또 다른 카르텔에 네네. 또 다른 이해관계 속에 이익 나눠 먹기에 새로운 쳇바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또한 또 조심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조례 제정 정도는 법을 발전하는 쪽에 또 공공기관들의 적어도 의지 표명 정도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은 되겠네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정도씩만 좀 짚어주시죠. 예. 결국 최근에 보면 아주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자 3마리가 아주 큰 사자 3마리가 걸어오는데 하마가 유유히 지나갑니다. 먹이 사슬에 대한 얘기죠. 이게 이제 발주처,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라고 하는 그 아주 먹이 사슬 구조에서 갑과 을 관계, 우리 아주 공정과 불공정의 대명사로 불리는 갑과 을의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제도도 중요하지만 발주처 그리고 수행기관 모두 그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교수님 저도 오늘 비슷한데 정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 보도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성숙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거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세력이라든지 관료 사회, 지식인들이 함께 우리가 그 자정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공익이 무엇이냐에 대한 성숙한 자세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존중하는 공적 재산을 정말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한다면 우리 사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WF가 얘기한 2019년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13위입니다. 13위인데 연구개발 능력은 종합 4위입니다. 지표에 보면. 그런데 국가 부정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지표들은 70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연구개발 능력은 우수한데 그게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는 것이 부정함, 비윤리적 이런 우리의 인식 체계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예. 이번 문제는 우리 사회가 성장하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5조 시장 그 이상의 시장이 소위 말하는 짬짬이로 돌아간다는 건 정말 정 변호사님 아까 세금 낭비 그런 걸로 좀 네, 말씀을 하셨었는데 갑과 을의 관계 예. 당연하죠. 그리고 5조라는 큰 시장 안에서 이렇게 용기 있는 이렇게 교수님들이 계시고 한 기대를 해보는데 저는 을들의 반란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용역 기관에서 발주 기관에서 분명히 원하는 답이 있었겠지만 그 답을 거기 맞춰서 주는 기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만연하지 않았냐. 만약에 이런 수행 기관들이 담합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많은 수행 기관들이 그런 그 객관성 없는 네. 보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해주시면 스스로의 발주 기관이 스스로의 자정 능력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관련해서 뭐 댓글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국민의 세금으로 주로 이제 발주하는 게 공공기관, 도나 시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질타가 많습니다. 그 블루 땡땡땡땡님이 돈도 빼먹고 결과도 조작하고 크크크크 성공적 하고 느낌표 해주셨고요. 네. 최땡민님께서 공무원들은 좋겠다. 월급 받지 막 쓰지.
김땡님께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여기저기 널린 거지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질타가 많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영상,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농촌마을 진입도로를 농기계가 막아섰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 수백 톤이 동네로 반입되는 걸 막기 위해 주민들이 갖다 놓은 겁니다. 하지만 미처 막지 못한 퇴비 일부는 이미 마을 앞 농지에 뿌려진 상태. 2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주민들은 사실상 매립이라며 반발했습니다. 2달 뒤 다시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름띠로 덮인 물이 발견됩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역한 냄새가 풍기고 물에 잠긴 흙은 썩어 들어갑니다. 주민들은 2달 전 대량으로 들여온 음식물 퇴비가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퇴비가 묻힌 농지는 마을 용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상류. 대부분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먹는 물마저 오염될 거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동네 이 상류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이 제일 꼭대기 지역에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갖고 퇴비를 더 들여오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번갈아 망을 보고 있지만 상대방이 업무방해라고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토지주는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비료를 반입했다는 입장. 얼마를 뿌려야 한다는 농경지 반입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퇴비냐 폐기물이냐 논쟁 속에 오염 피해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퇴비 들어올 때도 관련해서 한 번쯤 다뤄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침실수가 나와서 이런 이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분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신 교수님. 네, 우선 그 북이면 우리가 환경부 조사 결과 발표할 때 굉장히 씁쓸했듯이 그게 이제 데자뷰라죠.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고요. 네. 님비 현상도 좀 겹치고요. 뭐냐면 자기 집 같으면 과연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렸을 때 우골탑으로 시골 마을에서 소 키우고 이렇게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그때 굉장히 사실은 주변에서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 신 교수님 어떻게 영상 보셨습니까? 예, 엄밀하게 말하면 이 퇴비를 가장한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이라고 볼 수 있죠.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로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 처리가 필요한데 침출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건조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 그 행정상의 허점, 규제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퇴비를 가장한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으로 반입됐다는 거죠. 면적으로 봐도 4,000평에다가 840톤의 퇴비를 넣었다는 것은 사실 그 필요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양을 예.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뭐 매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퇴비로 만들어진 것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도 거기에 섞여서 되는 사례가 많은데 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고향의 냄새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냄새들이 있는데 이렇게 네. 음식물 쓰레기, 저도 비료라고 보여지지 않고 이런 걸 무단 투기하면서 그런 냄새가 아닌 정말 영상을 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화면에서 4D로 그 냄새가 저한테 전해지는 것처럼 참 속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늘 이렇게 쓰레기 매립 문제, 뭐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문제까지 계속 전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안타까움이 큽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구 주민들 일단 피해가 굉장히 심해 보이고 악취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실지 이렇게 좀 그 영상을 통해서라도 보이는데요. 일단 이게 퇴비냐 폐기물이냐 뭐 이 논쟁부터 시작해서 또 그 땅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산권 안에서 본인의 이 재산권을 그 마음대로 그냥 그 합당하게 또 한 것 아니냐. 또 반면에 인구 주민들로서는 침출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참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2005년부터 이제 음식물에 대한 직접 매립을 금지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부터 아주 크게 발생된 현상이죠. 그런데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패키징 할 수 있는 거, 포장해서 뭐 매립을 한다든지 또는 소각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 외에 비포장 이제 그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할 때 비료관리법 적용을 받는데 이걸 과연 그러면 폐기물 내지 뭐 비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건 당연히 쓰레기죠. 쓰레기. 그야말로 음식물 쓰레기죠. 그냥 네. 뭐 더 어떤 법률 용어를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비료관리법에서 그동안 보면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이틀 전에 신고를 하는데 뭐 면적도 신고를 하고 종류도 신고를 하고 다 하는데 희한하게 그 양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예. 그 양이라는 게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서 예를 들어 아까 자료 화면에도 있지만 논밭에 놓고 논밭에 있는 흙과 이제 뒤섞으면 예를 들어서 뭐 신고를 몇 톤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예정된 양이 몇 톤이라고 했을 때 섞이면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런 법적 문제가 돼도 원인을 분석할 때도 그 양을 알 수가 없으니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너무나 허점으로 온 그 부작용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한 논점을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뿌려진 퇴비가 과연 비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비료로 만들어졌는가? 네네. 제가 저 사안을 보게 되면 사실 퇴비로서 적정한 여러 가지 그 부산물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적절히 건조해서 화학작용을 통해서 퇴비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이 뿌려져야 되는데 그 단계가 생략된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퇴비로서 비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의문이 이제 풍기고 그 아까 있고요. 신 교수님 그냥 솔직히 예. 쓰레기다라는 표현까지 예. 쓰였어요. 예. 아무리 퇴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환경오염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점검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비료관리법은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 관할 법률이기 때문에 이 비료관리법이라는 것이 비료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비료가 비료로서의 역할보다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관련법의 그 규제도 좀 필요하거든요. 이건 이제 소관부처 간에 이제 다툼이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퇴비가 가져올 수 있는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실 아무리 땅 주인이라고 하든 경작자라고 하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법인들에서 개인 지주한테 땅을 빌려서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 놓고 농사를 대신 져준다고 하면서 막대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놓거든요. 네네. 사실 이 문제는 개인 농장주들보다는 이제 농업법인들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과연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량이 이루어졌는가? 여기 음성군 원남면 사안 같은 경우도 4,800평에 840톤의 퇴비를 썼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거죠. 예. 이거는 누가 봐도 퇴비로서의 역할보다는 매립의 매립,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적정량 살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 예,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을 저도 첨언 드리고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퇴비는 생산업체에서 출하가 되는 순간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에 따른 폐기물 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비료관리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를 뿌리는지도 신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고해야 하는 관할 행정청도 뭐 음성에 뿌리겠다면 음성군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폐기물 업체가 있는 기관, 행정기관에 신고를 이틀 전에 하게 되면 그 기관이 음성 청주시 충북 음성이네 하면 그 기관에 이제 통보를 예. 하게 되는데 이틀 만에 이 관할 공무원들이 가서 이거를 검사한다는 준비 기간이 미흡하고 또 정부에서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다 보니 이제 그 친환경적 비료로 사용하자라는 제도를 좀 제가 보기엔 좀 검토가 부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법적 규제도 미비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포장이 되었다면 이게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고 부숙이 잘 돼 있고 이런 것이 확인될 수 있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비료의 경우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부숙 정도는 얼마인지 뭐 원산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허점과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토지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농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당한 양, 적정한 비료를 살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건 매립이다. 예. 쓰레기 매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비료관리법에도 적정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이듬해에 실제로 비료가 맞다면 그 이듬해에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관리법 위반 이런 걸로 좀 처벌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예, 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또 항목별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그 논점을 세 예, 가지 예. 정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뿌려진 퇴비가 비료로서의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는
그 비료로서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해가지고 그 비료의 포장지에다가 그것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넣어줘야 돼요. 예. 지금처럼 쓰레기처럼 대량으로 갖다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게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을 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뿌려진 퇴비가 비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포장 형태의 퇴비로 만들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무리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퇴비라고 하더라도 포장이 아닌 상태에서 뿌릴 수 있는 제도를 금지하고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퇴비라고 하더라도 네. 포장 형태로 제품을 출하해야 된다. 이게 포장 제품화하는 것과 비료 성분과 유해 성분에 대한 표시 이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이게 퇴비의 환경 오염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검토했는가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관할 부처 간의 그 다툼이 있어요. 환경부에서는 이제 통합 관리법이라고 해서 환경을 통합 관리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 환경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퇴비로 된 상태에서는 이제 소관 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오다 보니까 네. 비료관리법에 규제가 되는데 비료관리법은 그동안에 비료의 성분이라든가 기능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지 그것이 환경 오염에 대한 초점을 맞춘 법률이 네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환경부에다가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 퇴비가 갖게 되는 환경 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비료관리법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비료관리법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화학비료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화학비료도 좀 환경 오염 문제가 있지만 이런 그 퇴비의 경우는 더욱더 심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 네. 그 위반했을 때 처벌 기준은 어떨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비료관리법에 넣어야 된다는 예.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비료관리법이 실제로 이제 지난 8월 12일입니다. 네.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때 이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진 교수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개정 사안인지 뭐 궁금한데요. 특별히 본건과 의미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비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오염이 발생하면 종전에는 징역 2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이 징역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염이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여전히 행정상 규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 오염이 발생이다. 이 비료로 인해서 발생한 오염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여전히 어렵고 그 오염의 정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규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자료 화면에서 이제 본 그 진천 음성의 지역구이신 이무선 의원께서 이제 그 비료관리법 개정안에서 그 비포장 비료에 대해서도 이제 양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대표 발의를 해놓은 상태죠. 아직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일반 비료에 대해서도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는 거. 특히나 이제 일반 비료 중에 보면은 그 뭐 친환경이다, 뭐뭐가 제로다, 뭐 이런 광고들이 많거든요. 허위 이제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 해당 사안에서도 보시듯이 우리 북이면 환경 오염 때 이제 굉장히 그 씁쓸했던 것이 인과관계 입증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이제 놨는데 주로 이제 검사하는 게 중금속 뭐 카드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요. 이미 그거보다 현실 생활에서 냄새로 다 이미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된 거고 또 그게 다른 바로 인접 농토의 어떤 생태계 환경오염, 농사일 이런 것들에 이제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주가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제 중금속 이런 걸로만 돼서 방향이 특히나 그 인과관계 입증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조사나 처벌이나 이런 거에 초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그 진천군 원덕리 하천수의 그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측정한 걸 보면 오염물질 미유입 하천의 경우 4.7mg 리터 퍼 미터였는데 이 천의 경우에는 무려 오염물질 유칠 배수가 2,000배가 넘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학적인 중금속의 문제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넘어가는 문제라 같은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식수로 사용하기 부적하게 만든다든가 또는 지금 인과관계 문제가 아까 말한 대로 흙하고 섞이면 위험도가 상당히 떨어질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입증하는 것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정량의 투입이라든가 투입 과정에서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장을 통해서 규제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모법이 중요한 이유가 비료관리법상의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으면 자치단체들이 이 살포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비료관리법이 개정안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단기간에 농사를 대행해주고 가는 영농법인들이 그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그 비료를 쓰고 있느냐. 네네. 사실은 그 밀착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아까도 토지주라고 했지만 어떤 경우는 지금 이제 시골에 가보면 소작인들이 많이 있어요. 소작인들 같은 경우는 땅 주인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책임성이 상당히 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과다한 퇴비 반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단위 면적당 적정량 살포 네네. 수준이 어느 정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화하고 조례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최근에 이제 개정은 됐습니다만 이 비료관리법에 있어서 좀 빈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좀 고쳐져야 될 부분 영역들이 좀 많이 있는 거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 빙땡땡땡땡님께서 네. 환경부 청사 및 시군구청 앞 공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도 되나 퇴비라는데 라는 글이 있고요. 화희 분께서 저거 냄새 엄청 심할 텐데 담당 공무원 직접 와서 맡게 해야 함 땡땡땡이라고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제가 찾은 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키고 건조시켜야 퇴비가 되는데 과연 저렇게 냄새가 많이 네. 나고 했다고 하는 얘기는 퇴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지적들이 좀 빨리 좀 제대로 수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 한 달 동안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월간 뉴스 분석으로 더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